김철호 목사입니다. 교육 또는 강의를 넘어서 조금은 낯설게, 거슬리게, 불편하게 21세기 금융 시스템을 향한 우리 사회 경제 공동체의 단 무의식을 깨웁니다. 권력, 자본론, 희년신앙 붕괴를 시작합니다. 은행인가 금융투자회사인가? 레트리뷰션 응징의 날 영화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죠. 은행의 공공성.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은행은 예금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고 그 돈을 필요한 것으로 흘려보냅니다. 이게 은행의 공공성의 대표적인 내용이겠죠. 그런데 21세기 지구촌에서 이런 은행의 공공성이 있는가? 이렇게 공공성을 구현하는 은행들이 있는가?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관치금융은 악인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민간은행으로 시중은행들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개발 독재 시절에 관치금융을 선택을 했죠. 군사개발 독재 시절에 관치금융이 드러낸 여러 가지 폐해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정권 개발 독재 치하에서 그렇게 관치금융을 통해서 필요한 돈을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쓸 수 있었던 그런 효과는 보았습니다. 물론 관치금을 통해서 박정희 군사 정권이 권력을 행사하고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고 싶은 곳에 이렇게 몰아주는 그런 폐해들이 있었습니다. 관치금융이 악이라면 그렇다면 은행의 민영화는 옳은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21세기 들어 우리나라는 모든 은행들이 다 민영화 되었습니다.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산업은행이라든가 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런 몇 곳만 국가가 주도하는 은행이고 나머지는 전부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은행들은 공공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오로지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마치 금융투자회사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모든 시중은행들은 거의 대부분 외국 투기 자본들이 장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은행의 민영화가 반드시 옳은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치금융에 반대해서 은행의 민영화를 몰아붙이는 것보다 공공은행을 새롭게 만들어서 은행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래서 서민금융을 이렇게 담당하는 공공은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금융 시스템 속에서 이자와 이윤을 독점해서 불로소득이 만들어지고 그 불로소득이 쌓여서 독점 자본이 만들어지고 그 독점 자본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다 지배하는 그런 권력으로 이렇게 군림하게 된다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은행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을 완전히 상실한 지구촌 은행들의 폐해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화 레트리뷰션 응징의 날이라는 스페인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아주 실감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인가 금융투자기관인가 피과세 기업인가. 비영리 재단, 미국의 비영리 재단은 마치 금융투자기관 같기도 하고 어쩌면 비과세 기업 같기도 합니다. 이자와 이윤이 쌓여 만들어진 독점 자본을 비영리 재단으로 운영하면요. 그 운영비의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이렇게 충당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미국 비영리 재단의 운영비들을 분석해 보면요. 자체 수익이 한 54%, 정부 보조금이 한 36%, 기부금이 한 10% 정도 비영리 재단 운영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비영리 재단, 특별히 미국 가족형 비영리 재단을 강도 귀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지구촌의 수많은 탐사 보도 매체들이 보도하는 것을 따르면 미국 가족형 비영리 재단은 강도 귀족이나 다름없고요.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세금 도피처로 이렇게 숨겨놓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마치 수익 사업을 하는데 비과세 기업처럼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과세 기업의 예를 하나 볼까요? 스웨덴의 가구업체 이케아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구업체인데요. 주식 100%를 슈팅 잉카 재단 법인에 출혈을 해서 비영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슈팅 잉카라는 이 재단 법인의 그 운영진은 5인의 가족 집행위원들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5억 5,300만 유로의 순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세금은 1,900만 유로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재단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배당했는데요. 6억 유로라는 수익을 가족들에게 배당했습니다. 미국의 가족형 비영리 재단의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1900년대 이전에는 미국도 이 가족형 비영리 재단이 18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20년대에는 173개로 늘었고 1950년대에는 2839개로 늘어났습니다. 1987년도에는 25,094개였고요. 2005년은 63,059개였습니다. 2010년이 넘어서는 20만 개 이상의 비영리 재단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족형 비영리 재단은 록펠러 재단이지요. 7대까지 흘러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록펠러 재단의 자산 규모는 약 1경 2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성 재벌의 자산을 전부 합쳐도 200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십 배에 이르는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족형 비영리 재단의 장점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손이나 친척들에게 영구적인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가족과 친척이 뜻있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보람과 행복감을 누린다. 21세기 가장 뜨거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미국 가족형 비영리 재단으로서 세계적인 값,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세운 빌 앤 메린다 게이츠 재단이 있습니다. 21세기 지구촌 모든 사람으로부터 뜨거운 찬사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이 지배하는 세계 기구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녹색 혁명 동맹이라는 지구촌 NGO 기구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농업을 개혁해서 녹색 혁명을 이루자 이런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2010년경에 아이티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흙으로 과자를 구워서 먹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프리카 녹색혁명 동맹에서 재빠르게 아이티에다가 GMO 종자 470톤을 보냈습니다. 아이티 농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GMO 곡물 종자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GMO 곡물 종자가 아이티의 농민들의 손에서 종자를 다 뺏어갈 거라는 걸 농민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 재단이 아프리카 녹색혁명 동맹의 주도 세력인데요. 빌 게이츠는 이렇게 아이티에 GMO 곡물 종자 470톤을 보내고 재빠르게 GMO 곡물 종자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몬산토의 주식을 대량 사들였습니다. 백신 면역 세계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빌 게이츠 재단이 주도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의 그런 유행병을 돕는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한 기구인데요. 빌 게이츠 재단의 이 기구를 통해서 대략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7년에 만든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백신 이런 것들에 투자하고 그런 것을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지원하는 기구인데요. 코로나19 백신 상황에서 보듯이 어마어마한 사적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이 1,000원이라고 하잖아요. 3만 원이 넘게 33,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몇십 조의 수익을 올리고 있죠.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도 빌 게이츠 재단이 가장 큰 손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계보건기구는 국가연합이긴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등 몇몇 큰 국가들을 빼고는 빌 게이츠가 가장 많이 기부를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제일 먼저 나온 백신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원래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제너 연구소에서 만든 백신입니다. 사실 처음에 제너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는 이 코백스 백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되자마자 코백스 백신으로 아프리카나 그 가난한 나라에게 이렇게 전달된 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회사의 기술을 넘겨주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었죠. 제너 연구소가 만들어낸 이 백신을 코백스 백신으로 지구촌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이 빌 게이츠 재단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가족형 비영리 재단들은 글쎄요, 사회적 이익에 봉사하기보다는 사적인 이익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2008년 매슈 뷰숍이라는 사람이 박의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비영리라는 탈을 뒤집어쓰고 지구촌 사회에 모든 사람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처럼 활동하는데 그 뒤로는 오로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광분하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돈, 권력의 역사, 권력 자본론 이런 이야기를 한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심션 비클러, 조나단 니짠이라는 사람들이 권력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돈은 독점이 목적이고 그래서 차등 축적을 한다. 독점 자본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등 축적을 추구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잃고 비참한 환경에 빠질 때 나만 홀로 이윤과 이자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자본을 키우는, 그래서 권력을 쟁취하려는 것이 자본의 목적이다. 돈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돈이 이자와 이윤을 먹고 불로소득이 되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자본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독점 자본이 국가를 지배하게 되죠. 이렇게 독점 자본이 국가를 지배하는 상황을 기업국가라고 하는데요. 국가 플러스 독점 대기업 또는 독점 재벌이 한통 속이 되는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국가는 전적으로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 정의와 평등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자유노동을 억압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국가 공동체의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국가가 합니다. 국가와 기업 간 해전문 인사가 아주 일상화되게 됩니다. 미국이 대표적인데요. 미국 월가 금융회사의 CEO들은 언제든지 미국 연방정부의 재무관료로, 경제관료로 그렇게 자리바꿈을 합니다. 그렇게 국가와 기업 간의 해전문 인사가 일어나면서 국가의 정책, 국가를 경영하는 인물들이 전부 기업 또는 금융회사에서 활동했던 인물들로 채워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명한 모피아가 있고요. 또 김앤장이라는 법률회사에는 우리나라 고위직 관료들은 전부 다 여기 가 있습니다. 기업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는 오로지 하나이죠. 모든 공공영역을 민영화시킨다. 모든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을 다 독점 자본의 그 이익을 위한 먹잇감으로 다 내어주는 그런 정책들을 생산하고 또 그런 정책들을 실행합니다. 교육 또는 강의를 넘어서 조금은 낯설게 거슬리게 또 불편하게 권력 자본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도 권력 자본론에서 이야기하는 기업국가 비스무르하게 퇴행을 겪어가고 있지 않나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